안녕하세요, 홍기민 클럽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그 댓글에 그 만아우토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는데, 페이스북에서 글을 보고 날카로운 인상만 받다가 영상에서 인자한 모습을 꼭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걸 보고 제가 두 가지로 웃음이 나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무슨 글을 그렇게 행패를 부렸다고 이런 인상을 드렸을까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한 번 속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이니까 이렇게 싱글싱글 웃고 이렇지, 저 페이스북에 나오는 모진놈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속으셨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스타인웨이 타워라는 샤프신 빌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아직 건설 중이던 2019년 영국 가디언즈에서 아주 훌륭한 심측 분석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 내용을 한번 엮어서 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렇게 삐쭉 높게 올라간 연필 빌딩, 아니 그냥 샤프신 빌딩이라고 합시다. 이 샤프신 빌딩이 지금 뉴욕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 도시에서 다 지금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유념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현상이 제일 심하게 나타나는 거는 뉴욕 맨하탄이 맞대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런던, 홍콩, 뭐 서울도 예외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 유념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게 됐을까요? 보통 건축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이 건축 기술에 큰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로마 사람들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걸 처음 발견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엄청난 로마의 건축물들이 생겨나고, 동그란 지붕이죠. 돔 형태의 건축물들이 그래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말에는 2차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철강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니까 에펠타워 같은 엄청난 고층 건물들이 나올 수가 있죠. 거기다가 전기가 사용되니까는 엘리베이터도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시카고에서 이 엘리베이터, 전기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등장을 하면서 초고층 빌딩들, 이른바 마천루라고 하는 게 드디어 뉴욕, 시카고 할 것 없이 샹하이까지 쫙 퍼지게 되죠. 그럼 최근에도 이렇게 샤프신 빌딩이 나타나는 배후에는 어떤 중요한 기술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건축 기술도 계속 발전한 것은 맞는데, 이번에 나타난 기술 혁신은 주로 사회 경제 시스템에서의 기술 혁신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도시 계획의 구멍, 영어로 루프홀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 계획의 구멍을 이용하는 법적 기술의 혁신이 벌어졌고요. 두 번째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슈퍼리치들의 행태의 변화, 이게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40년 동안 지구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나타났죠. 자산이 한 500억 이상 넘는 사람들. 그런데 2009년에 세계 금융위기로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 쪽 자산 시장이 이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슈퍼리치들이 안정적인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 이 부동산 쪽으로, 특히 이 전 세계적인 유명 도시의 초고가 아파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뭐 대한민국에서야 뭐 너무 익숙한 얘기죠. 그저 뭐 부동산만 한 게 없죠, 뭐. 그죠? 가지고 있으면 값도 지속적으로 오르죠. 월세 주면 돈도 따박따박 들어오죠. 거기다가 뉴욕이나 런던 같은 유명한 도시에다가 뷰가 아주 죽이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이 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태가 나타나니까 이런 초고가 아파트를 부르는 말도 새로 생겼는데, 이 트로피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말도 생겨났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샤프신 빌딩을 지을 건축 기술이 그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래요. 문제는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채산성이 맞진 않잖아요. 그래서 안 세웠던 건데, 지금 이렇게 말한 대로 떼부자들의 돈이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도시로 몰려드니까 이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건축회사, 부동산 건설회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샤프신 빌딩을 곳곳에 세우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가디언 기사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제 샤프신 빌딩이 쑥쑥 자라도록 물을 준 것은 전 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돈줄이다. 그래서 지금 이 초고가 아파트들의 가격이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저번에 살펴본 스타인웨이 타워 옆에, 그러니까 220 센트럴 파크 사우스라는 빌딩도 있는데요. 높이는 290m밖에 안 됩니다. 아담하죠? 예. 거기 꼭대기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2019년 2월에 나온 이 기사에 따르면요, 당시 어떤 헤지펀드 매니저가 이거를 갖다가 구매를 했대요. 이런 사람들 사는 데네요. 근데 가격이 얼마냐? 이게 당시 구입 가격이 무려 3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샤프신 빌딩이 특히 쑥쑥 자라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뉴욕 맨하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요인, 그러니까는 도시 계획의 구멍이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뉴욕의 도시 규제는 이 구멍이 많기로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난다긴다 하는 변호사들, 로펌들 손을 잡고서 이 구멍들을 지금 신나게 뚫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옛 속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훤히 비치는 배의 잠방이 팬티입니다. 훤히 비치는 배의 잠방이에 방귀새도 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생각이 나네요. 지난번에 용적률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게 만든 그 공기권이라는 제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얘기를 안 드릴게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멍이 아주 많고 또 굉장히 크답니다. 한 예만 들게요. 여기 용적률 규제에 뉴욕에서는 이제 용적률 규제가 있는데 여기 물론 층수와 높이가 제한이 돼 있죠. 그런데 이 규제가 주거 및 사무 공간에만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 이른바 기타 공간에는 적용이 애매한데 이걸 이제 신나게 뚫는 겁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벌어지는데 저번에 살펴본 스타인웨이 타워의 경우에는 1층 로비의 층고 높이, 천장 높이를 그래서 무려 26m로 확보했답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432 파크 애버뉴라고 하는 고층 빌딩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른바 이 메커니컬 룸, 그러니까는 기계실이라는 명분으로 공간을 설계해 넣어가지고 그 또 천장 높이를 확보를 하는데 그게 무려 90m랍니다. 천장 높이 90m짜리 또 지하실이라 제 생각에는 킹콩을 가두어둔 게 틀림없습니다. 그 1933년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킹콩이 추락했잖아요. 킹콩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거기 갇혀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그 경제학의 원리 하나만 생각해 보고 말을 맺을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용적률을 사고 파는 행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의견이 다르시겠고 또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이 구체적인 맥락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뭐 원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고층 빌딩이 꼭 해롭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 도시가 컴팩트해지는 게 생태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에 저도 관심이 가고 합니다. 근데 이런 행태가 무조건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될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분명한 무리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 진보 경제학계에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헌트라는 사람하고 다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문인데요. 거기 보이지 않는 발, 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발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용적률 거래의 원리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책의 하나로 왜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게 있죠. 이 원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영어로 cap and trade라고 하는데 이걸 쉽게 설명드릴게요. 건물을 높게 올리면은 그 남들의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가리는 그 민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업과 공장에서 온실가스가 팍팍 나오게 되면은 이게 또 기후위기를 부채질하는 일종의 민폐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일정량만큼만 민폐를 끼쳐라, 이렇게 규제를 하고서 만약에 민폐를 그 이하로 끼칠 경우에는 나머지의 민폐를 끼칠 권리는 돈 받고 팔 수 있다. 요게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 저는 경제학자니까 일단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이렇게 할 경우에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민폐 총량을 일정하게 규제하자는 거잖아요. 이 목적이 달성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저의 의문입니다. 시장에는요, 좋은 것들, 즉 영어로 goods라고 하죠. 재화. 좋은 것들을 생산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민폐, 즉 이런 건 경제학에서 비재화, bads라고 하는데요. 이런 민폐 같은 것들도 돈만 된다고 한다면요, 모든 이들이 악착같이 더 민폐를 끼칠 능력을 확보해가지고 그걸 또 악착같이 돈으로 바꾸려고 들 겁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을 묘사한 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아담 스미스의 개념이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 즉 보이지 않는 발이라는 개념입니다. 탄소 배출권을 제도화한 게 이제 교토 의정서입니다. 1997년에 나왔고 2005년부터 발효가 됐으니까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된 지는 지금 17년이 지났습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근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가 있었는지 이거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그 통계를 보면은 이 이후에 실제 탄소 배출량이 이 제도 때문에 줄었느냐, 그런 증거는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약합니다. 대신에 금융시장에 각종 사기꾼들이 날뛰고 이 제도가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난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무지하게 많은데요. 이 용적률 매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걸 돈 받고 팔 수 있게 만들다가 지금 뉴욕 맨하탄이 글로벌 루폴, 그야말로 글로벌 구멍이 돼가지고서 샤프신 빌딩 농장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벌써 센트럴파크에 나와 있는 시민들은요, 이 머리 위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오전에서 오후까지 이 스타인웨이 타워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한데요. 만약에 이런 샤프신 빌딩 농장이 조성이 된다면 이제 센트럴파크는 햇빛을 받는 장소가 아니고 고사리나 버섯 같은 음지식물들의 천국으로 유명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명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예,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